계약법 총론. 해야지. 자, 민법 총칙받고 물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봐야 되는데, 법률 행위가 유효할 때 생기는 대표적 권리가 물권하고 채권인데, 감사하게도 채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채권을 발생케 하는 법률 행위. 그게 대표적인 계약이 있단 말이죠. 채권이라는 권리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생하겠죠. 계약하고, 즉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무슨 불법행위, 부당이득 반환 이런 것들이에요. 당연히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채권 발생 원인 중에서 법률행위, 그게 계약이에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그걸 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법만 이제 계약 파트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이 있고요. 강론에는 총 3가지 계약이 우리 시험 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 민법에는 이거 외에도 12가지가 더 있으니까 총 15가지 계약 형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를 하시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중개, 교환 계약을 중개, 임대차 계약을 중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으로 하셔야 될 중개. 뭘 중개하냐? 3가지. 그러니까 3가지가 어떤 건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걸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계약법 전체적으로 원칙과 제도들이 나오죠. 그 원칙과 제도를 이제 총론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각각 이제 5문제씩 나온다고 그랬어요. 총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약의 뜻이겠죠. 계약이란 건 뭘 약속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채권과 채무가 생겨요. 그런 걸 계약이라 하고요. 두 번째, 계약이 되려면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해야 되죠. 나는 내 땅을 1억에 팔 생각을 하고 있어. 이쪽은 저놈 땅을 1억에 사야 돼. 그 생각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해요. 그렇죠? 나는 1억에 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9천만 원에 사려고 해. 계약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은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 그 합치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이렇게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함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그런 행위, 그런 법률 행위,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자. 계약이라고 이름 붙이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계약법에는 계약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의 권리 의무 관계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거를 사적 자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사적 자치, 사적 자치. 자신의 권리 의무 관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 이걸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하고요. 총 4가지가 있죠. 계약을 할까 말까. 계약을 한다면 누구하고 할까? 상대방 선택.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까? 방식. 계약서를 쓸까? 구두로 할까? 총 4가지 방식이 있게 됩니다. 계약 자유원칙 4가지 방식은 좀 외우셔야 돼요. 118페이지. 계약의 뜻이 있고 원칙이 있고 원칙 중에 구체적 내용이 4개가 있죠.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이렇게. 물론 이게 무제한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건 이제 제한이 나오는 게 좀 있어요. 어쨌든 4가지 파생 원칙이 있다. 예전에 우리 시험 중에 다음령 계약 자유 원칙이 아닌 것은 해서 이 4가지에다가 답으로 나온 게
계약 내용 변경의 자유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계약 내용 변경의 자유는 없죠? 없어요. 계약할지 말지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4가지 자유만 있고요. 내용 변경의 자유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4가지 자유로 뭐 읽어보면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입문 과정에서 계약의 종류 한 3가지 형태를 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은 됐고요. 2번에 보면 쌍무편모가 있어요. 이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계약의 형태는 굉장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계약 형태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계약끼리 이렇게 묶어서 분류하는 게 계약의 종류입니다. 자, 먼저 쌍무, 편무 이렇게 계약 전체를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굳이 계약을 쌍무하고 편무로 나누는 이유는 요 쌍무계약에만 뒤에서 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돼요. 쌍무계약에만. 그러니까 어떤 계약에다가 동시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이라는 제도를 적용하려면 그 계약이 쌍문지 쌍문지를 먼저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구별실익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쌍물은 뭐냐? 매매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계약을 하면요, 둘 다 채무가 생기죠. 그래서 쌍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 을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 그렇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게 쌍무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편무는 증여 생각하시면 돼요. 증여 계약을 하면 증여자만 채무가 생겨요. 그죠? 이걸 편무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일단 구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상무상이 있어요. 요거는 쌍무편무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쌍무편무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느냐 한쪽만 채무가 생기느냐의 문제고요. 유상무상은 이행까지 끝났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까지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매매계약처럼 주고받아. 이게 유상. 증여처럼 주기만 했어. 그럼 무상. 이렇게 되죠. 이행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주고받은 게 있으면 유상. 주기만 했어. 받은 게 없어. 그럼 무상.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났더니 쌍무편무하고 유상무상하고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현상광고라는 계약이 있어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광고를 한 사람이 그 광고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 뭐뭐를 하라. 뭐뭐를 한 사람에게 뭐뭐를 주겠다. 이런 걸 현상광고라고 해요. 중국집 사장님이 전단지를 붙여놨어요. 10,000원당 쿠폰 한 장 50장을 모아오면 탕수육 한 접시 준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주겠다. 그럼 이 전단지를 본 을은 쿠폰을 열라 모으겠죠. 모아서 50장을 갖다 줘요. 이렇게 을이 50장을 갑에게 갖다 주면 갑과 을 사이에 현상광고 계약이란 게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현상광고 계약이란 광고에서 광고한 자가 정한 행위 50장을 가져와라. 이걸 완료하면 성립하는 계약. 이런 걸 민법에서 현상광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50장을 모아서 가져가겠다. 이번 달 말까지. 이렇게 약속만 해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50장을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매매 같은 건 보세요. 약속만 하지요. 갑이 이렇게 소유권 넘겨주겠다.
을은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만 해요. 그럼 계약이 성립해. 매매계약 같은 것들.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 낙성계약.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반면에 현상광고처럼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 을이 갑한테 전화해서 이번 달 말까지 50장 가져가겠다라고 약속만 해갖고는 성립하지 않아. 50장을 모아서 갖다 줘야 성립해. 이렇게 뭘 줘야, 뭘 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상광고처럼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주거나 하거나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 요물도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99% 낙성계약이에요. 계약은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히 뭐 요물계약이 있고요. 그 요물계약의 대표가 현상광고라는 놈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을이 50장을 갖다 줬어요. 그럼 계약이 체결됐죠. 계약이 체결되면 간만 채무가 생겨요. 간만. 어떤 채무? 탕수육을 줘야 될 채무.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됐을 때 간만 채무가 생겼으니까 편무예요. 현상광고는. 두 번째, 이행을 했어. 갑이 탕수육을 한 접시 줬어요. 이행을 하고 나서 봤더니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죠? 주고받았으니까 뭐예요? 유상. 을이 받기만 한 게 아니죠. 을이 먼저 준 게 있잖아. 뭐 쿠폰 50장. 결국 현상광고 계약은 이행이 끝나고 딱 봤더니 주고받은 게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유상.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고 편문 대 유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쌍무 편무, 쌍무는 유상에 편무는 무상에 대응되긴 해도 딱 맞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 편무 중에 유상이 있더란 말이죠. 현상광고처럼. 그쵸?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요렇게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계약을 크게 쌍무하고 편무로 나눠요. 편무계약에 증여라는 놈이 있고 사용대차라는 놈이 있고 현상광고라는 놈이 있어요. 사용대차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걸 다시 유상무상으로 나눠보면 먼저 쌍무는 이행을 하면 반드시 주고받겠지요. 둘 다 채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다 유상이 돼요. 그리고 편무 중에서 유상인 놈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은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 이게 유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쌍무 더하기 유상광고. 이거 이해되셨어요? 안 됐지. 뭐 표정 보니까 지금 뭐 한 3분의 1도 안 돼. 이해가 돼. 이해하지 뭐 그림 이렇게 그림 보면 되잖아. 그래서 쌍무는 전부 유상이에요. 그죠? 근데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지. 요놈 때문에 요 현상광고요. 다행히 요 현상광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근데 현상광고 계약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 요물이라는 세 가지 계약의 종류 구별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구별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요 그림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계약의 종류는 요 정도 확인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항변권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항변이라는 건 뭘 거절하는 걸 말합니다. 나 못해. 근데 그 거절을 정당하게 거절하는 걸 항변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항변권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뒤에서 볼 건데 동시항변권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요. 이행을 1월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10일 날 계약을 하면서. 자, 1월 30일이 되었을 때 갑은 A 토지 소유권 넘겨줘야 될 것이고요. 을은 1억을 지급해야 되죠. 이 갑이 A 토지 소유권 넘겨주는 것과 을이 1억을 지급하는 거 공평하게 동시에 해야 되죠.
어느 한쪽한테 먼저 하라 그러면 불만이 생기겠죠. 아, 왜 내가 먼저 넘겨주냐고. 에? 내가 넘겼자 저 자식이 돈 안 주면 어떡할 거라고, 어떡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당사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월 30일 날 갑이라는 놈이 소유권 안 넘겨줘. 그럼 어른 뭐라 그래야 돼?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줘. 거절해야 되죠. 이런 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는 거죠, 당연히. 저놈도 나한테 채무가 있고 나도 채무가 있고 동시이행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 쌍무계약에만 뭐가 적용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 항변권이라는 개념 하나를 미리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종류에서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유물 이 세 가지 각각 어떤 계약인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특히 120페이지에 가면 120페이지 유상계약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상광고계약은 유상이지만 편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상계약 안에는 쌍무계약, 모든 쌍무계약과 편무인 현상광고까지 들어있단 말이죠. 그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낙성 요물이 있고 요물계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합치, 즉 약속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 급부는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도는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주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줘야, 뭔가를 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현상광고 계약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계약금격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의 뜻과 종류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계약의 성립이고요.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 어떻게 체결되는가? 언제 체결되는가? 계약 성립의 모습과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결이 되는가와 체결이 된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날짜가 언제냐, 그걸 민법이 규정해 놨어요. 당사자 간에 다툼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싸우는 게 계약을 했네 안 했네, 뭐 이거 갖고 싸워요. 두 번째, 계약을 했다면 언제 했냐, 날짜,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계약청론 앞부분에다가 계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결됐는가, 그거 가지고 계약이 체결됐나 안 됐나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됐다면 언제 체결되었는가,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계약 체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122페이지에 보면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해서 양당사자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걸 수락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일단 그 타이틀, 양당사자의 의사 합치한 계약 성립, 딱 그것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위에서 한 12번째 줄 보면 리얼 객관적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일치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계약이 성립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다만 우리 민법이 오른쪽 밑에 보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 성립하는 게 기본이지만 청약 없이 계약이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를 따로 규정해 놨어요. 그 두 가지를 이해합니다.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자, 먼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532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승낙이 필요 없을 때, 계약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호선에 앉아 있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분이 지하철에 들어와서 KF94 마스크 한 장당 50원, 100매 5,000원에 팝니다라고 광고를 한 다음에 내 무릎에다가 턱 한 통을 올려놔. 사라는 청약이죠. 그죠? 그럼 승낙은 뭐예요? 사겠다 그러고 돈 주는 게 승낙이겠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미리 뜯어갖고 마스크를 썼어. 그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럴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청약만 있고요. 승낙은 없어. 대신 누가 봐도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어. 그럴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교차 청약이라고 청약만 서로 교차했어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 근데 을이 그걸 모르고 갑에게 청약을 했어.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아라. 갑의 을에 대한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청약이 있어. 내용이 똑같아. 그럼 그 각각의 청약에 대해서 따로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양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계약은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 내용이 합치함으로 성립하는 게 보통이지만 의사 실현의 계약 성립이라든가 교차 청약의 계약 성립이라고 이런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도록 우리 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언제 성립하는 거는 지금 한번 머리 깨져요. 자, 어쨌든 계약은 이런 거고 종료는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뭐예요? 유효 요건이고요. 이 유효 요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것들 다시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계약이라는 범죄의 목적, 의사표시 이런 게 어떤 요건을 갖춰야 계약이 유효한가 이걸 판단하면 되는데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었던 주택을 매매를 했어요. 계약이 체결됐는가 봤더니 양 당사자 의사가 일치했어. 갑소유 주택을 1억에 사고 팔기로 의사가 딱 합치해서 계약이 체결됐어. 그 계약이 유효한지 판단하다 보니까 주택이 1월 9일 날 멸실됐어. 이미. 민법 총칙에서 봤죠. 1월 9일 날 주택이 이미 멸실됐다면 1월 10일 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이 나와요. 다시 여기. 그럼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계약이 무효니까 이행을 하기 전이다. 그럼 이행 안 하면 되고요. 을이 계약금 따위를 준 게 있다. 그럼 돌려 받으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부당 이득 반환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민법 총칙은 여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자. 1월 9일 날 주택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갑. 상대방 을도 마찬가지다. 1월 9일 날 주택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뭐예요? 악의 또는 과실이라고 그랬죠. 반대가 뭐예요? 선의 앤드 무과실.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앞불사 주택은 이미 1월 9일 날 멸실이 돼서 원시적 불능해서 계약은 무효더라.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의 인식 여부, 1월 9일 날 주택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 4가지 중에서 요 경우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갑이란 놈은 내일 지가 팔고자 하는 주택이 멸실됐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거 다음날 팔면 돼요, 안 돼요, 갑은? 안 되잖아요. 을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럼 당연히 갑은 연락해야지. 오지 말아라. 주택은 멸실됐다. 그랬어야죠. 근데 갑이라는 놈은 그걸 감추고 모르고 있는 을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이건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나중에 을은 와서 갑의 멱살 잡고 죽일 듯이 막 난리를 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 갑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를. 그게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거예요. 124페이지로 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조문 보지 마세요. 조문 보면 머리 깨져요. 양가로 1번 민법상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이렇게 자신의 주택을 팔았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다. 원시적 불능으로. 그죠? 그게 동그라미 1번. 그런데 만약에 주택이 이미 소실됐다는 사실을 갑은 알고 있었고 을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계약을 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다. 그 손해를 배상하라 라고 규정해 놓은 걸 이거를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535조 조문 자체의 제목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죠? 여기 계약 성립에서 이제 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계약이 체결됐고 유효하다는 판단까지 됐어. 그럼 당사자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과 채무가 생겨요. 아까 계약이란 건 뭘 발생케 하는 거라 했어요? 자,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 채무가 생기는가는 강론 가서 보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채권 채무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강론 가서 보는 거고, 그럼 총론에서는 이 채권 채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중에서도 특히 쌍무계약, 대부분의 계약이 또 쌍무란 말이죠. 편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 총론에서는 계약이 유효할 때 당사자에게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데 이 채권 채무가 양당사자에게 생길 때 이 양당사에게 발생하는 채권 채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부르는 파트예요. 쌍무계약 맨 밑에 3장에 보면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다시 한번, 계약 중에서 매매처럼 양당사자가 채무가 생길 때 이 양당사자의 채무, 갑과 을 매매계약을 했을 때 갑에게도 채무가 생기고 을에게도 채무가 생긴단 말이지. 임대차도 마찬가지다. 임대인에게도 채무가 생기고 임차인에게도 채무가 생긴다. 교환계약의 당사자도 각각 채무가 생긴다. 이 양채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계약 총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 제도를. 그 중에 하나가 동시이행의 한법이에요. 자, 아까 항변이라는 건 거절이라고 그랬죠. 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당하게 거절하는 거, 이건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는 거고요. 부당하게 거절하는 게 있어요. 부당. 거절하면 안 되는데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지체라고 불러요. 이제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복습지체라고. 제가 매일 복습을 하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불러요? 복습지체, 그렇게 부릅니다. 복습지체. 어쨌든 정당하게 거절한 걸 항변인권이라고 하고요. 부당하게 거절한 걸 지체, 이렇게. 부당하게 안 하고 있는 걸 지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뭐냐? 동시이행 관계로부터 정당한 거절권이 생긴단 말이죠.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의 A 토지를 1억에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고요. 1월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월 30일이 되면 갑은 소유권 넘겨줘야 되고 을은 대금 지급해야 되죠. 아까 뭐라 그랬죠? 공평의 원칙상 동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데 이 채무는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되어야 돼요. 이걸 대가적이라고 해요. 네가 하니까 내가 한다. 이게 대가적이에요.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해. 그게 동시항변권이에요. 자, 30일이 됐습니다. 양채무는 동시에 이행이 돼야 돼요. 근데 갑은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을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할 때까지 못해 라고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죠. 정당하게 거절하게 되니까 무슨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동시에 이행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조문은 보지 마시고 오른쪽 보세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요건 크게 보세요.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돼. 둘 다. 두 번째, 양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돼. 그게 반가로 2번. 밑에 반가로 3번. 어느 한 놈이 자기는 이행을 안 하면서 청구해야 돼. 이 요건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채무가 생겼고 둘 다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어느 한쪽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 그럴 때 상대방은 못해라고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니까 3번의 반가로 2번.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을은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를 갖고 있는 을은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게 항변권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한 장 넘겨봅니다. 위헌부당. 자, 똑같아요.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30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 30일 날. 그런데 이 땅이 1월 20일 날 소용이 돼버렸어. 그럼 갑은 30일 날 땅을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졌죠. 원시적 불능이에요? 이거 원시적 불능이에요? 아니지.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전에 불가능한 거고. 이건 계약 체결 후잖아.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뭐? 후발적 불능. 그러면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죠? 자, 이때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계약은 유효죠. 원시적 불능만 무효라고 했죠. 원시적 불능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란 말이야. 유효가 무슨 뜻이야? 둘 다 채무가 일단 생겼어. 그런데 그 중 하나가 후발적 불능이 됐어. 그럼 이 채무는 어떻게 되냐? 소멸해요, 소멸. 소멸해야죠. 불가능하니까. 이럴 때 을의 채무가 남아요. 을의 대금 지급 채무. 그죠? 자,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불능이에요, 아니에요? 불능 아니죠. 돈이 있어요. 화폐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금 지급 채무는 불능이란 게 없습니다. 지체만 있지. 돈이 없어서 못 줘. 불능 아닙니다. 지체지. 그러니까 을의 채무는 불능이 아니야. 이걸 그대로 내깔려두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얘는 땅 못 넘겨주죠. 얘는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을의 채무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땅이 소용이 됨으로써 갑이 땅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됐죠.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요. 그죠?
갑과 을사의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땅이 수용이 됨으로써 갑이 이렇게 땅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됐다. 갑과 을이 건물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돼서 갑이 건물을 넘겨줄 수 없게 됐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갑이 져야 되느냐 을이 져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누가 져야 돼요? 이 사태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예? 누구도 져선 안 되죠. 왜?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 수용이 되거나 지진이 난다는 건 갑의 잘못도 아니고 을의 잘못도 아니란 말이죠. 법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책임을 질 만한 짓을 한 놈이 지는 거예요. 이걸 귀책사유라고 해요. 무슨 사유? 귀책사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동일본 대진에 대한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어요? 코로나 사태에서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어? 안 지잖아. 왜 안 져?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 잘못이 귀책사유예요. 그래서 법의 대원칙이 귀책사유 있는 자가 책임진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 귀책사유가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그 귀책사유가.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죠. 무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정해놔야 된다. 정해놔야 된다. 그걸 정해놓은 걸 위헌부담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갑의 채무가 다 갑의 잘못 없이 불능이 돼서 소멸했을 때 반대 당사자의 대금 지급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위헌 부담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대금을 지급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느냐의 문제. 여기서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원칙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자,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냐? 이 불가능해진 채무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쌍무계약을 하면요, 양당사자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예요. 을도 채무자예요. 무슨 채무자? 대금, 지급, 채무자.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이 채무자가 누구냐를 정해놔야 돼요. 정해놓지 않으면 깜빡하고 대금, 지급, 채무자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위헌부담에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하니까 갑이 부담, 갑이. 여기서 갑이 부담한다는 것은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적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법상 채무자 위헌부담주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헌부담의 뜻만 봅니다. 의 126페이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채무가 존속하는가? 예를 들어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았는데 그 등기를 넘겨준 애 땅이 수용이 되었을 때 갑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이때 을의 반대급부, 대금 지급 의무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를 위헌부담이라 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반가름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때의 채무자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한다. 그래서 요건에 귀책사유라는 게 있고 동그라미 2번 기억 채무자는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니은 갑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받아둔 게 있다. 꿀꺽하지 말고 돌려줘라. 이걸 채무자 위헌부담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 있습니다. 을이 부담하는 경우. 그건 지금 보지 마시고 원칙만 생각해요. 위헌부담이 뭐고 원칙이 뭐고. 그래서 쌍무계약과서 이런 식으로 양당사자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관계? 대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시 이행의 합병권과 위헌부담이라는 제도. 됐죠?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했고 계약이 유효해. 근데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야.
쌍모계약을 하면 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겨. 그죠? 그게 되게 원칙이죠. 계약을 하면요. 계약 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게 당연히 원칙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자, 을은 알았다. 땅만 제대로 넘겨줘. 대금 네가 원하는 대로 병한테 줄게. 얘가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지요. 약속대로. 그죠? 즉 병이 대금 청권이 생겨요.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했는데? 갑과 을이 했는데, 그럼 계약상 권리는 누구한테 생겨야 되는데? 갑하고 을한테 생겨야 되는데 엉뚱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겼어요. 그죠?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자.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자, 이거를. 쌍모계약상 권리가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오늘은 당사자를 부르는 명칭, 요청하는 사람, 요약자, 수락하는 사람, 낙약자, 그리고 이 낙약자가 채무자로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쌍모계약을 하면 당사자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예요. 얘도 채무자고 얘도 채무자예요. 근데 제3자를 위한 게서 채무자란 누굴 말한다? 낙약자를 말한다. 낙약자. 그리고 얘는 수익자가 된다. 그 다음 요 둘의 관계를 학자들이 기본관계,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 이렇게 불러요. 공부하시다 보면 이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르는 명칭도 헷갈리고 관계도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 요약자라고 이름 붙여놨고 낙약자라고 이름 붙여놨고 낙약자를 채무자로 고정시켜놨고 요약자와 낙약자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 부르고 요약자와 수익자를 대가관계라고 부른다. 딱 이게 의의에서 먼저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이게 뜻이.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간단해요. 둘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야 되죠. 유효한 쌍모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해야 돼요. 무슨 특약? 병에게 지급하라. 그죠? 이걸 제3자 약관 이렇게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제3자 약관. 이렇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모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할 것. 무슨 특약? 제3자에게 이행할 것. 그걸 제3자 약관이라 한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나와요. 병이 갑에게 1억을 꿔준 게 있어요. 병이 갑에게. 갑은 병에게 1억을 갚아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갑이 땅을 팔아요. 원래는 1억 받아갖고 갚으면 되죠. 귀찮으니까 직접 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갑은 병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에요? 채무자 갑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될 1억 을한테 받아. 자, 여러분이 병이야. 채무자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았어. 기뻐서 뛸 것 같아요? 기분 찜찜해요? 찜찜하겠죠, 보통은. 그쵸?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의 계약만으로 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병의 의사를 물어봐야죠. 그죠? 당연하죠. 병은 갑한테 돈을 꿔줬는데 갑자기 갑이 연락해서 을한테 받으래.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병에게 바로 권리가 생기질 않아요. 병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따로 요건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요건이 뭐냐? 수익자가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수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갑이 병한테 연락을 해서 야, 을한테 돈 받아. 병이 갑에게 알았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병이 갑한테 알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갑과 연락을 끊고 난 다음에 을한테 연락해서 야, 갑이 너한테 돈 받으라 하더라. 나한테 내놔. 이렇게 제3자가 채무자에게, 낙약자에게,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돈을 받겠다 내가 이런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병에게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수익의 의사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 의. 부르는 명칭이 뭐라고 이름이 붙어 있냐?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며 그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바로 권리가 생기지 않더라.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따로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제3자가 누구한테? 채무자,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게 된다. 기본 뼈대를 딱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539조 1항과 2항이 있죠.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항과 2항을.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의. 그 다음에 원인관계 박스. 그 그림에 쓰이는 거 그거 말씀드린 거고. 쭉 내려서 계약의 성립요건 두 가지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효력의 반가를 1번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요거 말씀드린 거죠. 그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표 밑에 동그라미 1번.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촉구 또는 최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생각. 얘가 수익의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병이 을한테. 그럼 을은 돈 못 주잖아요. 물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죠. 물어보면 돼요. 너 돈 받을래 말래? 이게 최고예요. 540조. 병이 수익의 표시 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채무자는, 즉 낙약자는 병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돈 받을래 말래? 근데 대답을 안 해, 이 자식이. 그럼 수익을 거절한 걸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54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을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0페이지에 가면 계약의 해제가 나왔어요. 계약 총론에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뼈대를 잡고 각각의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는요,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해제 또는 해지예요. 근데 이거는요,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요. 이건 장래를 향해 소멸시켜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건 해제일까요? 해질까요? 해지겠지요. 그죠? 학원과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 안 다닐 거잖아요. 해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요거는요, 모든 계약에 적용돼요. 모든 계약. 이게 핵심이에요. 해제가. 자, 해제가 뭐냐? 그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해제는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어요. 계약이. 쌍무계약이든 하여튼 계약이 유효해. 그런데 그 계약을 한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어. 피치 못할. 그걸 근거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 소멸시킬 때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해제하겠다고 말을 해야 돼. 이게 계약의 해제가 됩니다. 유효한 계약을 계약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그걸 뭐라 한다? 해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 해제 개념과 관련해서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구별. 자, 오늘 요거 구별합니다. 입문과정에서는. 총 5가지 하고 구별해요. 우리 교재는 입문과정에는 3개가 나와 있는데 총 5개를 구별해야 되는데 나머지 2개는 간단히 구별합니다. 첫째가 철회하고 구별해야 돼요. 철회. 철회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계약 철회한다 이런 말.
그런데 민법에서 철회라는 건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 그걸 철회라고 해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게 민법 비법서라고 한번 생각해. 비법서. 예? 요것만 딱 보면은 100점 맞아. 암기 비법들도 있고 다 있다고 쳐. 제가 이걸 사실래요? 그래서 청약. 잠깐 생각하겠죠. 아직 계약 안 했죠. 그런데 제가 사실래요? 그랬다가 잠깐 망설이는 걸 보고 안 팔아요. 이게 철회예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청약 같은 게 상대방한테 도달해서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걸 소멸시키는 걸 뭐라 한다? 철회. 그러니까 철회는 계약 체결 전 단계예요. 청약이 됐든 승낙이 됐든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것, 그게 철회예요. 해제하고 다르죠? 해제는요, 계약이 체결됐고 유효해요. 그걸 소멸시키는 게 해제예요. 앞으로 구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취소하고도 구별해야 돼요.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도 많이 하죠. 자, 근데 우리 취소 민법 총칙에서 봤어요? 취소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을 때,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 안 받았을 때, 계약 당시 착오가 있을 때, 계약 당시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그때는 취소.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는 해제. 다르죠? 구별해야 돼. 해지하고 구별해야 되죠. 해지는 장래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해제는 일방적인 거죠. 합의로 해제하는 경우도 합의 해제. 각과 을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과정 두 가지. 일방적으로 헤어지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 서로 좋게 헤어지는 경우 합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제는 일방적인 거예요. 합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가 기존의 계약을 합의로 해제시키는 거예요. 해제 계약이라고 해요.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 자, 이 합의 해제는 이런 거예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버려요. 을이 물어봐, 도대체 왜 그랬냐고. 갑이 이렇게 말해,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럼 을이 그걸 납득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해제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유가 없는데 해제하고 싶어, 진짜. 꿈자리가 사나워. 그러면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청약. 계약을 해제합시다. 상대방이 물어봐. 왜요? 꿈자리가 사나워요. 그럼 상대방은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겠죠. 근데 상대방이 아이고 나도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잘 됐네요. 합의로 해제합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합의 해제예요. 나중에 요 해제와 합의 해제 구별하는 지문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해제는 일방적인 거, 합의 해제는 계약하는 거. 그렇게 구별해 달라. 자, 마지막으로 해제는요,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해제가 돼요. 그게 해제 의사 표시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해제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해제. 계약이. 그때 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려면요, 계약 당시 특약을 따로 해야 돼요. 이거를 대법원이 실권약관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자, 실권약관은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시키는 특약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이렇게 특약을 한 경우, 그렇게 특약을 한 상태에서 을이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겠지요. 미리 특약을 해놨으니까 해제한다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자동해제 특약,
또는 실권약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계약해제 130페이지 계약해제의 뜻과 그 뜻과 관련해서 구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더란 말이죠. 그거 기억하자. 됐죠? 그 다음에 그 실권약관에 보면 실효라는 개념에서 한자를 써놨어요.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죠? 근데 비교해 실효성이라고 되는데 그 실자가 다르죠. 실효성이란 실질적 효과가 발생하는 성질을 말하죠. 그러니까 실효와 실효성이 다른 의미죠. 표현 조심하세요. 일부러 한자를 넣어놨습니다. 실권은 뭐예요? 권리가 상실. 실효, 효력이 상실. 실효성, 효력이 발생. 실권, 권리가 소멸. 이렇게 되죠. 나중에 지문을 보면요. 한자를 변기 안 해줍니다. 우리 시험은. 어쩌다 한자를 변기해 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가지고 실이란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사라질 실자인지 없어질 실자인지 실질적인 실자인지 이거를 전후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저기 써놓은 거 철회말 취소하고도 구별해야 되고 해지하고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좀 전에 제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사유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를 해제 사유 이렇게 불러요. 해제 사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해제권 발생 원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해제권은 2가지를 통해서 생겨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지금 민법 총칙부터 계속 써먹고 있죠.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 2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해제권을 약정 해제권.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을 법정 해제권 이렇게 부르고요. 법정 해제권이 핵심이에요. 그 법정 해제권 중에서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중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법정 해제권이에요. 그리고 법정 해제권이 뭐냐? 채무불이행. 뭐가 있다고요? 채무불이행.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채무불이행이 이행지체라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아까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정당하게 지급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건 지체가 아니야. 반대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는데도 대금을 안 주고 있어. 이런 게 이행지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 채무불이행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볼 거고 큰 타이틀 오른쪽 4번에 보면 법정해제권 반가로 1번 동그라미 2번 민법은 계약 총칙에서 계약 일반에 공통되는 해제 사유로 채무불이행 규정하고 있다. 그죠? 그 채무불이행이 대표적으로 2가지로 규정했다. 하나가 이행지체 또 하나가 이행불능. 자, 이행지체에 매수인이 대금을 안 주고 있네. 이행불능 목적물이 멸실됐네. 매도인이 물건을 못 넘겨주게 됐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까 위험부담도 보세요. A 토지가 수용이 되거나 건물을 매매했는데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이것도 불능이죠. 근데 이건 이행불능이라고 안 불러요. 왜? 갑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그럼 이행불능은 뭐냐? 갑에게 잘못이 있을 때. 갑에게. 갑이 이렇게 자동차를 팔았는데 갑이 자동차를 넘겨주기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어. 갑의 잘못으로 불능이 됐을 때. 채무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이게 이행불능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정 해제 사유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하고 있는 이행지체나 매도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돼서 이행할 수 없거나 이 2가지를 대표적으로 사유로 해서 상대방에게 뭐가 생기도록 해제권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유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크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해제권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과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 두 가지가 있고, 법정 해제권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다? 채무 불이행. 그 채무 불이행이 다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지체는 매수인이 돈 안 주고 있는 거 생각하자. 이행불능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멸시시켜서 목적물을 못 넘겨주는 상태를 생각하자.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 자, 그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생겨서 해제했어. 133페이지. 133페이지를 가면 계약 해제의 효과라고 돼 있죠. 보통 앞뒤 찹부 다 떼고 계약 해제 효과라고 나오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가 됩니다. 이따가 3교시에 계약금 해제라는 걸 볼 거예요. 이건 채무 불이행을 위한 법정 해제하고 달라.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생겼고 계약을 해제했어. 예컨대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 매도인이 쬐어 달라고. 끝내 안 줘.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럼 그 결과 첫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걸 계약의 소급소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갔으니까 받은 게 있거나 준 게 있으면 당연히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 깡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안 받았던 상태로 되돌아야 돼. 그럼 보세요. 매도인이 만약에 계약금을 받아둔 게 있어요. 돌려줘야 되죠. 근데 받은 것만 돌려주면 안 돼. 안 받았던 상태로 되돌아야 돼. 이자까지 붙여야 돼요. 금전을 돌려줄 때 이자까지 붙여라. 계약은 어떻게 소멸한다고요? 소급소멸. 소급소멸이란 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계약이 소급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죠. 안 받았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된단 말이지. 깡그리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전 같은 경우는 뭐를 붙여라? 이자를 붙여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반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반가로 3번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그 원상회복 의무 548조 2항을 보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상회복 의무예요. 근데 이것까지 했더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계약법은 별로 안 어렵죠, 그죠? 다 이해가 되죠? 표정 보니까 이해가 다 돼. 자,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 1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계약금을 줬어요. 1월 30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을이 이행을 안 해요. 갑이 2월 15일까지 단달을 달라서 그래도 안 해. 기회를 한 번 줬는데도. 갑이 또 줬어. 2월 말까지. 끝내 돈을 안 줘. 열받았어.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뭘 이유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죠? 계약을 해제했더니 3월 2일 날 을이 3월 3일 날 찾아와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래 이자까지 붙여서 값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주란 말이죠.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값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란 말이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법정 해제 효과가 원상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 뭐가 있다? 손해배상. 자, 여기서 보세요. 갑이요. 을이 지금 대금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해제했잖아요. 근데 계약금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이자까지 붙여서. 만약에 이게 싫어. 그럼 갑은 미리 특약을 하면 돼요.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몰수한다.
그런 걸 우리 대법원이 위약금 특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돌려줘야 돼. 돌려주고 따로 뭐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잘 보세요. 위약금 특약이 없다. 그럼 이거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이자까지 붙여서. 자, 돌려줬어. 이자까지 붙여서. 이놈 손해배상 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잠수 타겠죠. 그럼 갑은 계약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줬는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전화번호도 바꿨고 잠수 탔어. 손해배상 받을 길이 막막하겠죠. 그래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동시에 이행하라 이렇게 하는 동시에. 그래서 의뢰 채무 불이행을 이뤄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의리 와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한다. 갑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손해가 막심하다.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못 돌려줘. 그런 식으로 우리 민법이 구조를 짜놨습니다. 정리. 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어느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해제를 한다. 그래서 구별해야 될 게 5개가 있다. 그리고 그 해제 사유는 2가지 경우로 발생하는데 그중에 법정 해제 사유가 핵심이고 법정 해제 사유가 뭐다? 채무 불이행. 그 채무 불이행의 대표적인 모습이 2개가 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렇게 해제권이 생겨서 계약을 해제했다. 3가지 효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주고받은 거 깡그리 돌려주고 돌려받자 따로 뭐 한다. 손해배상 청구. 여기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무슨 관계로 만들어놨다. 동시이행관계. 딱 이렇게 딱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계약 총론은 이 정도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민법 총칙이라든가 물권법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내용이. 알아듣는 양이 훨씬 많지요. 물권이나 이런 것보다. 물론 표정은 굉장히 여전히 어두우신데 괜찮아요. 제가 이번 달까지는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한 귀로 들리지가 않아서 흘리지도 못하지만 네, 그렇게 하자 말이에요. 자, 총론 내용은 이 정도로 돼 있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강론에 어떤 게 있는지 또 간단하게 또 뼈대 좀 잡을게요. 예.